안녕하세요. 자장가 오디오북 오렌지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딸들이 쓴 엄마에 대한 이야기, 소설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들로 각각의 엄마에 대해 잔잔하게 써내려간 글들 중 오늘은 짧은 글, 3편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 엄마와의 371 2주회. 미약한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부랴부랴 달려온 엄마는 애를 낳는 순간부터 꼬박 371을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엄마는 산후조리란 원래 친정엄마의 몫이니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3-7일 동안 그렇게 혹독한 가슴앓이를 하게 될 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울려버린 아기 있나. 엄마는 몇 대째 독자로 이어온 집안의 종부다. 1년에 12번도 넘는 제사를 지내야 하고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야 하며 1년에 몇 번은 선산에서 시제도 지내야 한다. 엄마의 표현대로 징글징글한 종부 생활은 허리 펼 새도 없이 종종거리며 조상님들을 모시는 일이었다. 시집 온 후 엄마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이었다. 2번의 유산 끝에 첫 딸을 낳았다. 조금 서운했지만 첫 딸은 살림미천이고 또 누대로 종부들이 첫 딸 낳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기에 어른들은 넉넉한 웃음으로 축하해 주시며 다음을 기약했다. 첫 딸 낳고 3년을 기다려 드디어 애가 들어섰다. 그 무렵 까다로운 성격으로 마음고생 많이 시켰던 시누이도 시집을 가 임신을 했다. 같은 임산부이면서도 입덧을 피해 친정집에 요양 온 시누이 시중까지 들면서 엄마는 훗날을 기약했다고 한다. 아들만 낳으면 고생 끝이라고.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는 걸 추호도 의심치 않으며 엄마는 늘 당당했다. 가끔 못 부르는 노래도 흥얼거렸다. 만삭의 몸, 잔뜩 부은 다리로 아기 베네저고리를 만든다고 재봉틀 발틀을 밟다가 엄마는 진통을 시작했다. 산실이 준비되고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마당을 서성였다. 하필이면 멀리 춘천 사는 시누이도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저녁 무렵 시작된 진통이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산파 할머니가 흡하고 놀란 기척을 했다. 밖에서는 무엇인지 재촉하는 남자 어른들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산파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 냈다가 조용히 아랬다. 아무것도 아니구먼요. 동시에 흑하고 엄마의 숨죽이 노름이 터져나왔다. 달고 나와야 할 것을 달고 나오지 못해 탄생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한 아기가 쓸쓸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첫 울음소리조차 민망해져 버린, 태어나면서 동시에 엄마를 슬프게 울려버린 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났다. 몇 시간 후 춘천의 시누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는 더욱 기가 죽어 미역국 밥상도 물렸다. 엄마와 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딸이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진통이 최고조에 달할 때 내 손을 잡아주던 엄마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너만 애 낳는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프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왜 그 순간 내겐 냉정하기 짝이 없는 말로 들렸을까? 온몸을 찢는 듯한 아픔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분만 대기실 옆 침대에서 오냐오냐 내 새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응? 하는 살갑기 그지없는 애정 표현을 듣고 난 후라 그럴까?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무슨 날이었는지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잔치상을 받았다.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산의 진미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여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식을 옆에 끼고 고기를 집어주고 생선살을 발라주며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안달들였다. 하지만 엄마는 나랑 뚝 떨어져 앉아 다른 집 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접시를 밀어주고 있었다. 보다 못한 다른 친척이 나를 데려다 고기를 집어주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자리가 너무 어려워 나는 고기고 생선이고 만난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밥 한 공기를 비웠다. 단 둘이 있을 땐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던 엄마는 친척들 앞에서만은 유독 애정 표현을 삼갔다. 엄마는 날 예뻐하는 기색조차도 눈치가 보였던 걸까? 혹 내가 정말 미웠던 건 아닐까?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산후조리에 들어갔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나와 아이를 돌봐주었다. 새끼 밥을 정성껏 지어 미역국과 함께 내게 건넸고 우리 집을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았으며 매번 삶아야 하는 아기 빨래를 하루에 몇 번이고 해냈다. 정말이지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주었고 분유를 타먹였다. 내 아기라기보다는 엄마의 아기 같았다. 실제로 엄마는 불쑥불쑥 남동생 이름으로 내 아기를 부르는 실수를 했다. 아기가 울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엄마 여기 있다 하며 달려갔다. 엄마 덕분에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진 나는 방 한 구석에 누워 엄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고 말았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전혀 내색 없이 아기를 안고 어르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엄마는 지금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때를 재현하고 있구나. 엄마가 가장 당당하고 가장 뿌듯했으며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한때. 그건 바로 남동생을 낳았을 때였던 것이다. 엄마, 아들 낳고 그렇게 행복했어? 그럼 날 낳고는 그만큼 많이 슬펐겠구나. 이럴 땐 내가 딸이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순간 난 30년 전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한없는 결핍감과 박탈감으로 물끄러미 엄마와 아기를 바라보았을 3살짜리 계집애가 되어 있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엄마에게 딴죽을 걸고 싶어졌다. 엄마, 아들이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그럼 나 낳았을 땐 정말 속상했겠네. 속상했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 내가 되게 미웠겠다.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지.
그럼 그냥 확 엎어놔 버리지 그랬어, 윤목에다가. 농담을 가장한 내 말에 가시가 느껴졌을까. 엄마가 물끄러미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친년, 자식을 어떻게 그래?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는 말을 멈추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동생 낳고는 좋았겠네. 말로 못하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오죽하면 집안 어른들도 대우가 달라지더라. 이번엔 내가 물끄러미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내 얼굴을 마주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그래도 딸은 꼭 있어야겠더라. 내 간지러운데 알고 긁어주는 건 딸들 뿐이야. 아들놈이야 저밖에 모르지. 이렇게 딸들 덕 볼 줄 알았으면 딸들 낳을 때 조금만 서운해할 걸 그랬어. 엄마는 잔정없고 무뚝뚝한 아들보다 살가운 딸들이 훨씬 낫더라고. 나름대로 딸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왜 나는 그 말에 불끈 오기가 솟아오르는 걸까? 터무니없이 목청이 높아졌다. 그럼 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태어날 땐 딸이라고 미움받더니 다 커서는 아들보다 훨씬 더 엄마에게 잘해야 하고 뭐야 그게?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본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쉰다. 그러게 말이다. 딸들만 불쌍하구나. 그걸 알면서도 엄마는 아직도 아들밖에 모르잖아. 내가 무슨 아들밖에 몰라.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싱겁게 답했다. 엄마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왜 나한텐 다 가시가 되고 있는가 말이다. 산후 우울증인가? 이것도 역시 호르몬의 영향인가? 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다. 엄만 아직도 내가 동생 옷이라도 걸치면 싫어하잖아. 계집애가 사내 옷 건드린다고. 엄만 아직도 내가 동생 몫의 반찬을 집어먹으면 싫어하잖아. 엄만 아직도 내가 들으니 용돈 모아서 동생한테 주잖아. 엄만 아직도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큰 도움 못 주고 덜컥 시집가버린 날 원망하잖아. 거침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고 동시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흐느끼는 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무척 놀랐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얘가 별 소리를 다 하네. 너 지금 투정 부리는 거냐? 그래, 나 투정 부리는 거야.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그러면 좀 안 돼? 나도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다고. 나도 한없이 엄마한테 기대고 싶다고. 가슴속에서 말이 되지 못한 말들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애를 낳더니 다시 애가 됐나? 넌 늘 손이 안 가는 애였잖아. 숙제하라는 잔소리 한 번 할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척척 해놓고 내가 부엌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으면 옆에 와 거들고. 네가 얼마나 착했는데, 네가 얼마나 수월한 애였는데 다 늦게 엄마한테 앙탈을 부려. 나라고 왜 맨날 모범생만 하고 싶었겠어. 내가 왜 그렇게 모범생이었는지 엄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원래 그렇게 착하게 타고난 거지. 버릴까봐, 날 버릴까봐,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면 나같이 쓸모없는 딸로 내다 버릴까봐. 나는 마지막 발악으로 울부짖었고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미친년, 지혜 낳고도 철이 안 들었으니 세상에 말썽 피운다고 지 새끼 버리는 애미가 어디 있든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 목숨 걸고 난 자식인데 안귀한 자식이 있다든 네가 둘째 딸이 아니라 10째 딸이었다 한들
안 귀했겠냐. 엄마의 말끝이 흐려졌다. 얼마 전 백내장 수술로 희미해진 엄마의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순간 악몽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구나. 나는 엄마의 상처다. 엄마가 내 상처를 건드렸다고 아파했지만 내가 아파하니 엄마가 아프구나. 그렇구나. 나는 엄마의 상처였구나. 문득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당연히 잇따르는 생각. 그래, 엄마도 예전엔 누군가의 딸이었지. 엄마도 딸로 태어나 당신의 엄마를 울린 일이 있고 당신 엄마의 상처였으며 다시 엄마가 되어 딸을 낳았구나. 엄마도 유년 시절 이유 없이 허기졌던 일이 있었겠구나. 그만큼 더 아들을 낳고 싶었겠구나. 아들이 엄마의 고픈 배를 부르게 해주었겠구나. 처음으로 엄마가 이해되었다. 엄마, 나를 봐. 여기 엄마가 있어. 아기가 운다. 엄마는 또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아기에게 달려간다. 엄마는 어쨌든 남동생을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걸 이제 내가 비난할 수는 없겠다. 엄마는 남동생을 낳고 행복했기에 첫 아들을 낳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다. 엄마는 내가 부럽다. 엄마도 때론 내가 밉기도 하겠다. 너만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속상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엄마는 이해할 것이다.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 궁극적인 마음이 아니므로, 결정적인 마음이 아니므로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미움은 등 돌린 미움이 아니다. 마주보고 있는 미움이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미워했다, 애처로워했다 하듯 이제 엄마는 나고 나는 엄마인 것이다.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행복한 딸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딸을 낳고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가 낳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딸이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이 딸이 또 딸을 낳아 세상 모든 딸들이 세상 모든 엄마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음을 나는 진정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와의 3-7일. 몸은 한없이 편했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려보았던, 결국 엄마와 마주볼 수 있었던, 화해가 가능했던 행복한 3-7일이었다. 엄마의 거울. 정수경. 그림은 화가의 혼과 마음을 담기 마련이지만 멕시코 대상의 프라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 서늘하고 진하고 깊은 영혼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녀의 그림은 여성이 지니는 고유한 현실과 이에 대한 체험을 그 누구보다도 포괄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몇 번이나 찾아온 불행으로 다리를 잃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녀가 볼 수 있는 세상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불운하고 비극적인 생애에
강하게 맞선 삶의 방법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로 거기서 투영되는 자아를 수많은 자화상으로 강렬하게 표현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화상이었지만 자기 연민은 나타나지 않고 그로테스트하고 무감정해 보이는 표정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보면 거울을 보던 엄마를 떠올리게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엄마는 행복했던 지난날의 묘사를 아스라이 사라져간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사업이 번창했던 아버진 날마다 고운 옷과 선물을 사왔고 집안엔 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넘쳐났다고 한다. 레이스 이불이 깔린 침대에서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살았을 엄마의 모습이 동화 속 주인공처럼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땐 이미 영화로웠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고 엄마와 내가 겪는 가난이라는 초라한 현실이 있을 뿐이었다. 가끔 거울을 보는 엄마를 둘러싼 아련한 달무리 같은 환영에서 그 흔적을 짐작하곤 했다. 그리곤 지워지지 않도록 내 상상을 더 크게 부풀려 커다란 성 같은 집과 왕관을 쓴 왕비 같은 엄마를 각인시키곤 했다. 엄마는 매일 화장을 했다. 눈가루 같은 분도 바르고 익은 감빌가루 같은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초승달 모양으로 갸름하게 그렸다. 그렇게 화장하는 엄마의 모습이 부럽고 신기해서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꺼내 바르곤 했었다. 내 손이 스쳐간 것을 모를 리 없는 엄마는 거울을 내게 꺼내 보이며 나쁜 마음을 먹거나 엄마 눈을 속이면 거울이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버리고 깨져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밤에 거울을 보면 곰보 신랑을 만난다고 해서 난 오래도록 그 말을 믿고 자랐다. 바스러져가는 흑백 사진 속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이 있다. 무엇 하나 걱정거리 없던 시절이었음을 나는 짐작해본다. 재롱을 피우던 어린 내게도 꿈속에서 본 듯 희미하게 그렇게 기억되는 순간이 있었다. 어린 기억 탓인지 짧은 시간이었다고 여겨지는 세월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난은 잠시도 우리 식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무엇이든 올가매는 사슬 같았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친지 하나 없는 시골로 이사했다. 나는 농촌 아이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흰 피부를 가져 공주 같다는 부러움을 샀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건 아이들이 보는 눈과는 달리 부러워할 만한 일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더 오랜 세월을 시골에서 살았어도 이방인 같은 우리였다. 친구들은 예쁘고 도시 여인 같은 우리 엄마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오히려 친구들의 엄마처럼 시골 안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세련된 엄마의 모습이 싫을 때가 많았다. 엄마가 화장을 할 때마다, 더 예뻐질 때마다 가난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가 되는 길과는 자꾸만 멀어진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시골 안악처럼 햇볕에 그을려 피부도 까맣고 거칠어져야만 우리 집 쌀두주에 쌀말도 풀어놓을 수 있고 밭이랑 논도 생기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친구 어머니들이 호미를 잡을 때 엄마는 대바늘로 뜨개질을 했고 이웃 여인들이 월남 치마를 입을 때 엄마는 공단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안악들이 모여 잡다한 농사일을 할 때 엄마는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의 이야기를 내게 해주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무엇이든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화장하는 엄마가 싫었지만 어떤 땐 왕비처럼 너무 예뻐 보여 가난한 우리 집과 날 버리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래서 엄마의 거울을 더욱 싫어하게 되어 깨뜨려 버릴 마음도 먹었다. 예전과 다르게 내 몸을 씻겨주는 엄마의 손이 거칠어지긴 했지만 날마다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주황색 립스틱을 바르고 장터에 있는 시계포에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도 하고 학교 어머니들의 모임에도 오곤 해서 나는 주황색을 싫어했다. 가난이 극에 달해도 엄마는 여전히 거울을 보았지만 가느다란 신음이 어느 날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쉽사리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 쓰면서 엄마는 온갖 험한 일을 했고 그 사이 깊어가는 엄마의 병을 나는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아버진 그 고통을 감당 못하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외롭고도 치열하게 생활고와 싸웠던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한때 누렸던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퍼덕이는 날개에 있는 바람만큼 불어오는 병마의 바람에 엄마는 힘없이 쓰러졌다. 2번의 뇌수술로 기억은 몇십 년 뒤로 저만치 물러가 버렸고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난과 병마 때문인 듯한 초췌함과 처연함이 마치 조각칼로 엄마의 몸에 새겨지는 듯 하루가 다르게 엄마는 변해갔다. 거울을 놓는 순간 삶의 의지도 기억도 모두 놓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병마는 엄마를 모질게 잡고 있다가 마지막 기세를 다해 처절한 교통사고로 몰아 엄마의 날개는 영원히 날 수 없게 되었다. 엄마의 거울을 보면 그곳에 묻힌 엄마의 날개가 내 등에 돋는 듯하다. 거울 속엔 엄마의 따림을 내내 거부했던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를 너무 닮아 있다. 내게서 잊고 있었던 엄마의 냄새가 난다. 엄마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든 화려한 날갯짓 같았다. 엄마의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 아름다웠고 이미자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엄마는 늘 밝게 웃으면서 울었다. 그런 엄마의 얼굴엔 초승달 같은 눈썹과 꼬리를 올린 입술 연지가 웃고 있었음을 내가 화장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엄마의 얼굴은 수많은 세월을 간직하고서도 무겁다 힘겹다 말이 없고 그 깊은 속이 겹겹이 쌓인 능선 같아 보인다. 여차하면 깨져서 날카로워질 것도 모가 날 것도 거울의 둥그스름한 곡선 안으로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그리곤 어둠이 싫어서 캄캄한 밤에도 거울은 날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강한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선택한 것이 그림이라면 엄마는 가난의 흔적을 덮고 고통을 이겨내는 희망을 향한 도구로 거울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거울을 보면 엄마의 하얀 이마처럼 번뇌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거울은 내 마음에 가끔 찾아드는 우울한 단조의 소품이지만 눈물을 닦고 화장을 하면 어느새 밝은 장조로 조바 꿈을 하게 된다. 엄마의 딸인 내겐 행복만 주고 싶었을 것이기에 날지 못한 엄마의 소망이 거울 속에서 내게로 강하게
전이 되고 있다. 나는 엄마의 주황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어린 딸아이가 거울이 예쁘다며 달라고 한다. 훗날 딸아이에게 줄 거울은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스스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거울을 자꾸만 들여다본다. 삼배 서명순. 여름에 인기가 좋은 삼배는 대부분 겨울에 짠다. 가을 빈들녘의 손질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삼배틀을 단장했다. 들깨 기름을 발라 해넘이에 묵었던 때들을 말끔히 닦고 나면 삼배를 나른다. 삼배를 나르는 일은 동네 어귀에서 잔치처럼 행해지곤 했다. 대신 코 묻은 개구쟁이들의 출입은 금지다. 행여 무작정 길기만 한 삼배울들이 개구쟁이들에 의해 헝클어질까 염려되는 어른들의 단속이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삼배를 맨다. 삼배 오래 붙은 하찮은 찌꺼기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삼배올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늘어진 삼배올에 된장을 철퍼덕 바르고 솔로 싹싹 끌어댄다. 밑에는 적당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잘 여물어지는 것이 삼배올이다. 어머니에게 된장 냄새가 배는 것은 여기서부터이다. 잉아를 끼우는 작업은 늘 나의 몫이었다. 어머니가 올려주는 삼배올을 코바늘로 낚아채운다. 아침 들어 시작한 잉해 작업은 점심을 지나 저녁 어스름해질 때가 돼야 끝난다. 14살의 잉해 작업은 몸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 한마디 때문이었다. 우리 순이 이 배 짜고 나면 뭘 사줄까? 잉해를 끼면서 내 가슴 안에는 자석 필통도 있었고 레이스 달린 원피스도 있었다. 삼배 짜기의 고행은 이 작업이 끝나면서 본 궤도에 오른다. 따가닥, 딱딱, 따가닥, 딱딱. 5일장이 가까워져 오면 삼배 짜는 소리는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어머니의 삼배 짜는 모습은 신성하다 못해 무슨 범접하기 어려운 절박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어린 마음에 내내 겨울길에서 집 없는 아이처럼 맴돌았던 추억이 있다. 추석 때의 친정 나들이 길이었다. 소변이 급하단 딸아이를 데리고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화장실 받침대에 곱게 얹혀있는 지갑을 가리켰다. 지갑은 제법 도톰했다. 호기심에 주운 지갑을 열었을 땐 빽빽하게 들어선 현금 색깔에 가슴이 떨려왔다. 이걸 어떻게 그냥 현금을 꺼내버려?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는 아이 얼굴이 내 가슴을 때려왔다. 찰나의 수만 가지 생각이 훑고 지나갔다. 남편은 실직 중이었다.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넉넉하게 드릴 용돈조차 마련을 못한 터였다. 딸아이를 내보내고 살짝 알아서 처리할까? 벌개지는 순간 내 손과 머리를 가로막는 흑백 필름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후려치던 어머님의 질이 가슴을 후려치고 있었다.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순간에 사그라지고 매질의 아픔이 도사려왔다.
잡았던 딸아이의 손을 더 굳게 잡고 휴게소 안내센터로 향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을 아이에게 주는 것은 내 몫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것처럼. 나는 빼곡했던 지갑을 2번 다시 열지 않은 채 고스란히 안내센터에 맡기고 나서야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다. 하늘아, 정직하다는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재산이야. 아이의 볼을 비비며 내 스스로를 위로할 때쯤 뭔가 심상치 않은 내 혼돈을 보며 굳었던 아이의 표정이 비로소 회복돼 있었다. 모르겠다. 7살 철부지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는지는. 그러나 살다 보면 나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아이는 정직을 대물림할 것이다. 삼배 가격이 좋으면 올값도 덩달아 올라갔다. 산골 할매들이 입으로 흩어내려 무릎하게 비벼대는 삼배올의 밑바닥 작업은 늘 모자라서 안달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 구비구비 산골 너머 마을에도 첫 새벽에 올을 구하라고 하셨다. 그날 올이 많다는 정가를 받고 어머니는 나를 대동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곳은 전기가 들어올까 의심될 정도의 산골 동네였다. 반면 둥그런 보름달 같은 올무더기는 한눈에 봐도 고와 보였다. 할매의 부르트다 못해 푸르죽죽한 입술이 할매의 노고를 표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3배 올의 양을 다 확인하자 애누리 없이 올값을 지불했다. 어머니는 노인네들의 품삯에 대해 전혀 깎는 법이 없었다. 하물며 다 쓰러져가는 듯한 할매의 흙집에서 어쩌면 어머닌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80만 원. 대절에 둔 택시를 타고 행여 작업한 올에 다칠세라 올을 싣고 그 산골 마을을 빠져나왔다. 10만 원을 덜 주고 온 것을 안 것은 어머니 속옷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확인하면서였다. 어이쿠나, 돈을 덜 주고 왔네. 어머니 표정엔 당혹감과 어지러움이 실려 있었다. 20여 년 전의 10만 원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15세 난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엄마 뭘 그래, 일부러 안 준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 건데 그 돈으로 내 책상 하나만 사주라. 그렇게 무섭고 일그러진 어머니 표정은 처음이었고 매질도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내 등이고 다리고 가릴 것 없이 쏟아 부었다. 이것이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워서 누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아팠다. 어머니 속을 끓이게 한 내 철부지 어리광이 아팠고 어머니의 저 고지식하기만 한 착함이 아팠다. 10만 원이면 아버지 병원비를 빌리러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터인데 어머닌 그걸 모르는 걸까?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텐데. 아버진 숨찬 병에 허우적대고 있었다. 몇 날을 숨통을 틔우기 위해 밤을 새다 결국은 진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반복했다. 6남매의 수발과 농사일은 어머니 몫이었는데 집안 사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빚이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으면 될 텐데. 이 녀석아, 그 할매가 20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니. 근데 양심도 없이 이 돈을 먹고 네 책상을 사달라고?
그 책상에서 네가 공부를 해? 어머니가 나에게 쏟던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다시 택시를 대절했다. 눈물에 범벅이 된 난 현장 증인처럼 또 대동되었다. 어머니는 그 할매 앞에서 죄인처럼 조아리고 10만 원을 내놓았다. 당연히 상심했던 할매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점심을 먹고 가라는 간곡한 권유를 어머니는 사양하며 돌아섰다. 산골 마을을 돌고 돌아 걸어 나왔다. 1시간쯤을 왔을까. 어머니는 내게 등을 내밀었다. 싫어. 우리 딸 삐쳤나? 뭐 다 컸는데 엄마한테 업혀가나? 어머니는 등을 거두고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순이 아까 엄마가 때려서 놀랐지? 서러워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울음을 터뜨리면 엉엉 울 것 같았다. 없이 살아도 바르게 자라야지. 엄만 우리 순이 책상 못 사줘도 양심에 떳떳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올려다본 어머니 얼굴은 마른 하늘 옆의 억새처럼 부드러웠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렌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격려가 된답니다. 고맙습니다.